지금부터 제1회 이해수당 신앙 허경 선생님의 학술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내빈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 부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성 교육지원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고성 경찰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고성 문화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성 항교 원장님 정견님 참석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이사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앙 입교하는 좋은 일이 고성의 대성사 신암특위 선생님을 기리는 학술대회가 있게 됨을 경영합니다. 이 대회를 위하여 참석하신 6분의 석학님 이쪽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군수님이 출장중이라서 오늘 부군수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다급학교의 선생님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고성문화원장님, 고성향교 정견님과 유림 여러분, 또 이해서당의 문도와 멀리 부산에서 부산고전연구회 회장 신문호님과 그런 여러분 65명이 참석을 해주셨고 마산에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축하를 해주시면 한 번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단법인 이해서당은 우리 고장 고성이 옹고지신하는 역사의 땅이 되는 밑거름이 되고 자라나는 후학들에게 바른 전통과 인성을 키우며 실천하는 교육의 장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고성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학술대회가 고성인의 고성다운 자부심을 일깨우며 다양한 꽃뿌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천지 만물을 아끼는 아름다운 마음은 시공을 벗어난 찬란한 가치입니다. 석학님의 좋은 말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일상을 되새겨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사님께서 살아오시면서 가르쳐주신 높은 학문과 지혜의 세계를 뒤늦게나마 대조명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18일 사단법인 이해서당 이사장 이인성. 이어서 고성군수님이 몽골 출장 관계로 고성군청 부군수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고성군 부군수 박일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군수님 꼭 참석하시려고 했었는데 지금 몽골에 해외 출장을 가셔가지고 제가 여기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좀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저 첫 해로 맞이하게 되는 US당의 학술 연구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가을 정말 좋은 날씨고 저도 고성 와서 보건소로 있으면서 고성의 재력과 힘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 어제 전 처음 보고받았는데 보고 먼저 책자 먼저 달라고 해서 책을 봤는데 아 고성이 참 저력이 다시 있구나 다시 느꼈습니다. 이렇게 큰 유학자를 계시고 그분들이 성향을 기르시는 이런 행사를 준비하시고 특히 기회 시간이 매주 이제 그 고전을 다시 읽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고 올해로 12번째로 벌써 자료실까지 낸 걸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특히 이런 1회 그 연찬을 통해 가지고 다 만나서 이렇게 석학의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석 전에 저희 직원이 한 분이 이제 추석 연휴가 4일이 되니까 요즘 유행하는 책이라고 책을 한 권 주셨어요. 책을 보니까 제목이 역사의 설모라고 해가지고 쉽게 되는 역사책이라서 아들하고 보고 있는데 아들한테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해준 게 뭐냐면 이게 책의 주제가 이런 책이더라. 이게 우리 역사를 공부하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의 그 역사들이 계속 쌓여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현재가 있고 우리 미래를 그릴 수 있고 우리가 어려울 때 희망을 다시 뚫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하는 그 책을 또 읽고 있는 중인데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 고성이 갖고 있는 전통과 이런 문화, 이런 가르침이 우리 고성에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노력해 주신 것만큼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아직 못 따라가는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가르침이 그것이 큰 가르침 빛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그 석학님께서 쓰신 책들은 제가 다 봤는데 다 읽지 못했습니다. 보선인금을 꼭 다시 읽고 저도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고성교육지원청장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고성교육지원청 청장이 아니고 교육장 고정식 인사드립니다. 작년 이맘때 이인성 이사장님을 제가 월이 둘레길 그 기념상에서 만나뵈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접하고 그때부터 이사장님을 비롯한 사람을 위해서 당에서는 이 행사를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성은 여러 고성을 상징하는 정신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정신이 의리, 숙문입니다. 즉 문을 숭상하는 전통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고성은 역대 교육이 강한 그런 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고성의 교육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어깨가 무겁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1회 이 학술연차회를 처음 해서 저도 이 자료를 보고 대단히 놀랐습니다. 이런 연차회가 다른 지역에서 이런 연차회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요즘은. 그래서 오늘 특히 우리 교장선생님들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가 메일을 통해서 교장선생님들한테 같이 공부를 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저희들 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학교 현장에 어떻게 하면 적용시켜서 우리 인성교육에 우리 아이들이 바른 인성 함양에 도움을 삼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도 처음 끝까지 같이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제1회 학술연차회를 기회로 고성에 다시 한번 숙문의 전통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어쨌든 제1회 이해서당 학술연차회 축하드리고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육장님. 예. 1부 실전 행사는 이 정도로 하고 2부 토론회는 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께서는 당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 교수님, 네? 이쪽으로 하는데. 물을 하나 저쪽에 있대요. 물을 하나 저쪽에. 여기 둘이잖아. 예, 반갑습니다. 이 시간 토론의 자장을 맡은 정호영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참 어려운 자리에 석각들을 모셨습니다. 우리 시연 박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분이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자료를 받아서 일별하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글을 주셨는데 저희가 장소도 그렇고 또 예정된 시간도 그렇고 해서 이분들의 훌륭한 얘기를 이 시간에 다 듣지 못할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선에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참석해 주신 분을 왼쪽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성대 왼쪽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명예교수이신 정선우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정경 교수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시험 박사님의 청을 거절을 못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동국대 명예교수이신 송재훈 교수님 소개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많이 치세요, 박수. 네, 다음은 우리 고성향교 전교이시고 예서당의 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문수 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이신 정순우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한 분은 박근희 교수님인데 지금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시는 대로 소개 올리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균관 전의로 계시는 신상적 전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참 여러분께서 이 무거운 주제를 놓고 시간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주최한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그 기대를
얼마만큼 채워낼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토론하고 같이 연구하는 그런 입장으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각박하다고 합니다. 각박하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같이 함께 살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 명예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않는다. 이 왜 그런가? 오늘 저희는 이 문제를 놓고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문제가 사회적인 지혜도 찾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이것이 개인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오늘의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공자님께서 주나라의 봉건 제도와 예가 무너져가는 춘추 시절에 모두가 힘에 의해서 권력을 잡아 들어갈 때 길을 찾아서 간 것이 바로 인이라고 했습니다. 인에서 모든 길을 찾았다고 합니다. 결국 인이 뭐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본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사회의 문제도 우리의 본성의 실체를 잘 알고 그 다음에 본성의 운용 원리, 본성이 어떻게 해서 돌아가는가를 알고 그 다음에 실천 방안에 대해서 수양법에 대해서 잘 알면 이런 현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착안을 하고 오늘 토론회를 마련했다는 걸 아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제일 먼저 김문수 이해수당 원장님께서 이해수당이 이전과 현재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마음에 접근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문을 여는 의미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해수당 법인 설립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학술 토론회를 개최하는 자리에, 뜻깊은 자리에 여행각지에서 왕림하여 주신 귀빈 여러분과 토론에 임해 주실 여러 고민하신 선생님들께서 이와 같이 왕림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성황을 이루어주신 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작금의 우리 사회는 반인륜적, 반도덕적, 야만적 폭력과 무례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과연 사람이 사는 세상인지 금수의 세상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을 자주 보고 들으면서 우리는 유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 이 부정적 요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치유할 수 있다고 보고 오늘 본성 함양과 그 발현에 관한 연구 토론회를 이해서당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컫는 획기적 경제 건설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성과를 이루는 과정에서 인류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단기간 내에 성취함으로써 능률과 성과를 중시하다 보니 외국의 문물을 여과 없이 수용하였고 기존의 예의와 도덕을 소홀히 한 그 부작용으로 수백 년 동안 우리가 지키고 실천해왔던
보편적 가치, 환란 3일이나 별럭 3건 같은 미풍양속은 점차 사라지고 인구 수용을 위한 도시화, 전통 문화는 점점 퇴색되고 바다 입성의 과욕이 부른 무한 생산과 과소비, 환락과 무질서, 자연 훼손과 공해, 부의 불균형으로 인한 각종 범죄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의 도덕의식은 점차 약화되고 기존의 친족 간의 일체감과 유대감마저 흔들리면서 핵가족화가 심화되면서 부모를 모시는 가족 공동체가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류에 더하여 전통사회에서 절대 구름이었던 모상이 무너지고 부부간, 부자간, 부모간, 상하간의 최소한의 예의와 윤리마저 저버리게 되니 사회 전반의 상대를 배려하고 양보와 겸손의 미덕은 보기 드문 강경이 되었고 모든 잘못은 남에게 있고 나의 잘못은 없으며 방구제기 같은 책임의식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나밖에 모르는 이적 사고가 팽배하여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을 세상과 남의 탓으로만 원망하게 되고 부부간, 부자간, 형제간에 송사를 벌이는 일이 다반사이고 심지어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우리가 평소에 바라고 있는 인간 존엄과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볼 수 없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2015년 7월 21일 인성교육진흥법을 발효시켰습니다. 이 법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올바르게 바꾸어서 자연과 공동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인성교육이라고 한다면 저는 학생들에게 한문도 조금 가르쳐보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성교육법이 담고 있는 핵심이 예, 교,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이 8가지입니다. 이 가치야말로 동아시아 한문문화권에 있는 나라에서는 벌써부터 관심을 가지고 가르쳐왔던 덕목입니다. 천자목이든 동몽성습이든 명심보감, 소학이든 이 안에는 이 8가지의 법이 제시하고 있는 8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배우고 자란 사람들은 지금처럼 무례와 폐륜은 거의 없었다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우연한 기회에 이해서당을 알게 됐고 바로 입문하여 지금 시신 공부를 통하여 내면화를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학을 계속하는 동안에 4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거행하는 이 이해서당 창건주의심 신암 선생을 추모하는 석차례를 기하여 발행하고 있는 이해서당 자료집과 선생님께 직접 사사받은 동안으로부터 선생의 근학 인형과 학행을 읽고 들으면서 차츰 선생의 문덕을 상상할 수 있었고 근모의 정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신암 선생께서는 솔선수련 과정을 통하여 근학 인형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선생께서는 노성의 냉천서당과 밀양의 자암서당에서 상당한 경지의 학문을 이룬 다음 자신의 고디 구만의 세내로 돌아와서 자택의 사단체 위에서시를 개설하고 교학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때 창기하신 학사와 일신대명의 선생의 교학 이념이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라는 말은 논어의 이문해우라는 글귀에서 취했는데 현대식 이름을 빌리자면 사단법인 이해서당은 일종의 솔선수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대학지도 제명명덕, 제신민, 제지어지심과 중용의 천명지, 유선, 솔성지, 위도, 수도지, 미교를 교학 인형으로 2010년 9월 10일 경상남도로부터 사단법인 이해서당을 인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으로부터 학술 연찬 지원을 받아 오늘 제1회 이해서당 학술 연찬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해서당 지생들은 우리만이라도 이와 같은 솔선수련을 통하여 본성이 함양되고 심성이 순화된 그 순기능을 이웃과 마을, 지역사회로 확산할 때 추락하고 있는 이 도덕률, 도덕의 추락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보고 계속해서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해서당 구설, 솔선수련론 설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해화면, 배둔리, 군진곡에 그러니까 해화중학교 뒷산입니다. 1만 평방미터, 약 3,000평 정도의 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련원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대략 10수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큰 난제가 있습니다만 선생의 두 아드님 허창무 박사님과 동무 선생님 100여 명의 이해서당 재생들의 뜻이 확고함으로 유지 공성이라 했듯이 일로 매진한다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보고 우리 이해서당 구성원 모두가 우공이산의 정신으로 이 일을 성사시켜 행내의 고학들에게 수련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선한 본성을 행육케 하고 신암 선생의 교학 이념도 실현할 수 있도록 21세기에 적합한 이해서당 건설을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모처럼 어렵게 마련된 토론회에서 이 일의 당위성이 입증된다면 더 있는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임해주시는 여러 석탁 선생님들과 비빈 여러분이 우리 이해서당에 베풀어 주신 성원과 영광의 시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우선 저의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해서당 원장님 입장에서 이해서당의 근학 이념과 그 다음 직접 수학을 통해서 마음이 변해가는 과정을 현대의 문제,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하고 비교해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참 원로 교수님이신 송경 교수님께서 유학자들이, 공자 이후 유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덕성을 함양해왔고 그것을 실현해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인 예의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나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게 평생 동안 서서 강의를 해버릇해서 이 서사야 신바람 나게 말을 잘하는데 오늘 앉아서 하게 돼서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유서 깊은 이해서당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학술연찬을 하게 돼서 저는 참 감격스럽고 대단히 기쁩니다. 또 저를 초청해 주신 뭐라고 할까, 지금 무관의 제왕인데 이해서당 당주라고 저는 부르겠습니다. 이해서당 당주 시연 호창무 선생, 그리고 이제 이해서당 이사장 이은성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이해서당 김문수 원장님 세 분께 그간의 노고도 치아드리고 앞으로 또 발전을 위해서 많이 힘쓸 것에 대해서 심심한 참 뭐랄까 칭찬과 그리고 그 사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 강연 제목은 덕성하변과 그 실천 방안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에 많은 학문과 종교가 있는데 인간 교육과 이 인간 삶의 도덕적 삶을 위한 가르침은 제가 보기에는 유교 이상이 없습니다. 유교. 공자, 맹자 이후로 지금까지 발전해오는 유교의 만큼 그런 그 훌륭한 가르침은 없어요. 도덕 윤리에 관한, 그리고 사람이 제대로 살게, 이렇게 제대로 인간답게 살게 가르침은 유교 이상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도국대학에서 철학 공부를 하고 철학을 평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불교하고 가깝고 또 신앙면에서도 대단히 친불교적인데 불교도 많이 알고 하고 이제 기독교도 또 제가 좀 연구를 해봤고 그런데 제가 많은 스님들을 상대해봤어요. 근데 어렸을 때 사서 삼경을 떼고서 승려가 된 분, 이런 분들은 불문에 들어와서 대단히 계율을 잘 지키고 아주 훌륭한 수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6.25 때를 거치거나 이런 그 전란시에 그저 병역기 피자가 산속에 들어갔다가 머리 깎고 중이 된 사람 등등 해가지고 또 현대 학문 배워가지고 승려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또 이제 비교해서 지켜보면은 그건 뭐 어떻게 제대로 이게 참 승려답게 행동하는 걸 못 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데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이 인간 기본은 유교 교육이로구나. 승려가 되기 전에 유교를 배운 사람은 제대로 승려 노릇을 해요. 그 유교 교육을 거치지 않고 승려가 된 사람은 땡중이 되는 수가 많아. 아이 참 여기 죄송합니다. 땡중이라고 해서. 그러나 그 뭐 욕은 아니에요. 이런 걸 볼 때 유교만큼 인륜 도덕을 잘 이 지구상 인류들에게 밝히고 있는 그런 가르침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전공이 양명학이에요. 양명학을 하려면은 우선 선진 유학부터 시작해서 주자 성리학, 정주의 성리학을 다 통쾌통한 이후에야 양명학을 공부할 수 있고 또 양명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양명학을 제대로 하려면 또한 불교도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양명학 그 속에는 불교적인 그 유심적 사상이 많이 배겨 있기 때문에 이제 양명학을 공부한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그렇게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건 아까 말씀한 덕성하면과 발전 교육 방향에 관한 것인데 공자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 말 잘 들리십니까? 네. 아주 시간을 뭐 여기서 15분 내에 끝내라고 해서 빨리 하려니까 이거 참 말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더듬이는 아니에요. 급하게 하려니까 더듬네.
공자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공자 여러분 논을 보시면 공자는 주로 인에 대해서 한 60분 가까이 말씀하셨지만은 성과 이 심에 대해서는 큰 말씀, 자주 말씀하신 게 없습니다. 근데 딱 한 구절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포식종인 무소용심자는 낙이되라. 포식종인, 우리가 쓰죠. 포식종인. 포식이란 배불리 먹는 거. 우리가 잘 먹으면 포식했다 그러잖아. 종일토록, 하루 종일토록 배불리 먹고, 무소용심자, 무소용심, 뭐 하지 않는다. 뭐가? 용심. 마음을 쓰지 않는 자는 난의제.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배불리 먹고, 마음 쓰지 않고 그냥 놀기만 하고, 일이나 해. 무소용심자는 어떻게 공자로서 해볼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소용심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이제 제가 여기도 많이 글을, 퇴계 선생의 거경하명론에 대해서 제 글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퇴계 선생의 말씀을 빌리면, 퇴계 선생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악식도를 이제 17살을 먹어서 새로 등극하는 선조대왕에게 이제 지어서 그거를 이제 거쳤는데, 그 서문에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말이 있지만 제 기억에 남는 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조대왕한테 아주 신신당부하는 말인데, 소심 외신하시오. 그러니까 이제 공자께서 용심하라는 거는 퇴계 선생의 답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소심 외신하라. 그러니까 선조대왕 모두 그렇게 얘기한 거죠. 소심이라는 건 적을 쓸 자, 마음 심자, 사람 소심하다 이런 말인데, 그건 좋게 말하면 아주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세밀한 데까지 살피고 또 살펴서 아주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외신이라는 건 우리가 외경한다는 외자, 두려워할 외자, 외경. 이 외자하고 또 하나는 상가할 신자, 우리가 신독할 때 그 상가할 신자. 그러니까 매사에 대해서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 자세와, 그리고 항상 상가하는 마음, 이런 자세로 그 왕의 직을, 임금 군주의 직을 수행하십시오 하는 뜻으로 이제 그 성악식도에 올렸는데, 이 말이 가장 그 어려운 말보다도 소심 외신, 이런 것이 이제 말하자면 덕성하명의 아주 가장 중요한 골자라고 저는 봤어요. 또 퇴계 선생님도 그걸 그렇게 강조하셨고, 그러니까 공자 선생께서 무소용심자다. 도대체 배분이 처먹기만 하고 마음을 쓰지 않는 자들이 뭐 하는 자들이냐? 여기서 용심이라는 건 뭐냐? 퇴계 선생 말씀을 빌리면 소심하고 더불어 외신하는 것이다. 늘 조심하고 또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매사에 그리고 근신하며, 그러면서 정사를 보고 또 자기의 그 일신을 갖고 가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말하자면 이제 용심이 바로 이런 그 어떤 덕성을 함양하는 소심, 외심,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아인슈타인 아시죠? 예? 그분이야말로 원자탄을 발명해서, 아인슈타인은 사실 원자탄을 만들고서 미국에게 일본하고 전쟁할 때 이걸 사용하지 말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1945년 4월 달에 2차 대전을 주재해오던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해요. 그러면서 이제 트루만 대통령, 부통령이던 트루만이 대통령직을 계승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일본이 전에 이승만 박사가 일찌감치 1943년인가에 쓴 글이 있는데, 일본을 조명한다. 거기 보면 일본 사람들을 전부 군신이라고 봐서, 일본이 그때 국민이 7천만 명인데, 근데 이제 이 미국에서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이제 원자탄을 썼는데, 그 원자탄을 만드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인격이 없는 전문가는 잘 훈련된 개와 같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네. 인격은 뭡니까? 아인슈타인 과학자인데 이렇게 인문학적인 그런
그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인격이 없는 사람이 그 인격이 없는 전문가.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 이 시대는 전문가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가 교양이라든지 덕성이라든지 인격을 갖춘내야만이 제대로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사회 현상을 보면서도 제가 많이 느끼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과학자이면서도 인격이 없는 전문가, 과학자 또는 철학자 또는 교육자 또는 정치가 등등 또는 CEO 이런 인격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만 있다고 해서 이것은 사람이 아니고 그건 잘 훈련받은 개나 마찬가지다. 사람이 별로 쓸모가 없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문명을 거기다 잘 파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도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우리가 인격이란 뭐냐? 간단히 말하면 여러 가지 얘기했겠지만 지와 덕을 겸비할 때 우리가 인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말에 있어서 전문가는 뭔가? 지만 있는 거야. 덕이 없는 것이죠. 덕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덕성이 없이는 인격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인격을 갖추려면 지와 덕. 전에 우리가 저 학교에 저희가 중고등학교 될 때는 학교의 그 교육 이념이 국가 교육 이념이 지덕체였어요. 그렇죠? 생각나십니까? 지와 지식, 그 다음에 덕, 그게 지육, 덕육, 체육이야. 그러니까 지식을 가르치고 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몸을 건강하게 체를 가르치고 이게 교육 목표인데 요새 교육 목표는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나이도 이제 80을 훨씬 넘고 그러니까 요새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데 아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격을 갖춘다는 것은 지와 덕을 같이 겸비할 때만이 갖출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덕성하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덕성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유학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말은 중용 20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존덕성 도문학이다. 존덕성 도문학. 덕성이라는 어는 중용에서 나오는 말이죠. 중용. 그럼 여기서 존덕성 할 때의 그 덕성은 뭐를 말하는 것이냐? 중용 천벌의 천명지 위성할 때의 그 소입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우리 내 인간의 본성 이것을 잘 존중한다. 기른다. 이게 덕성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부여를 한다면은 이제 덕을 통해 주자는 이런 말을 했죠. 덕이란 뭔가? 여러분 흔히 우리가 덕을 얘기할 때 덕이라고 합니다. 얻을 뜻자. 덕과 덕은 통하는 것이죠. 뭘 얻느냐? 처음에는 이제 중국 고대에서 덕이라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이겨가지고 거기서 얻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전리품을 덕이라고 했는데 그 후로 내려오면서 이제 공장을 해도 그게 덕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 덕은 주자의 말을 빌리면 주자가 잘 그 덕에 대한 그건 아주 명료하게 개념적인 한 게 있습니다. 행도의 그것입니다. 주자는 도대체 덕이란 무엇인가? 행도, 행하는 자, 도덕이란 도자. 도를 행해서, 그래서 그것임, 마음으로부터 얻는 것, 이게 덕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도가 뭡니까, 그럼? 유교로 말하면 이내에 계신 오상이 도가 되겠지요. 이런 5가지의 도를 내가 몸으로 마음으로 실천해서 내게 얻어지는 게 이게 덕이다. 또 그럼 그 얻어진 덕으로부터 우리들이 풍성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은 덕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덕성은 이렇게 보면은 지성과 달라진 말. 지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리하고 추리하고 계산하고 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지성이라고 해요. 이 지성과 대기가 되는 것은 우리가 덕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덕성은 말을 뭐냐면 덕을 통해서 도를 실행해서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얻어지는 신덕 이것이 이제 풍성화될 때 이것을 덕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 글에서는 상당히 긴 글을 썼어요. 이게 그래서 이 덕성 하명에 대한 원리를 유교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제가 공자의 그 이제 충사라든지 극기복례 이런 것이 이제 덕성 하명의 중요한 요목이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제 논어를 읽을 때 하나 명심할 게 있습니다. 논의 첫 대목에 나오는 것은 하지시습지라고 하죠. 그렇죠?
배우고 때로 익히는 것이 불용예와. 그러면 내가 기쁘지 아니한가 이런 게 있는데 도대체 학이시를 우리가 말로 바꾸면 학습이에요. 우리가 오늘 학습이라는 말은 농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 학습. 배우고 익힌다. 농어 저 때는 제일 첫머리예요. 그런데 그럼 뭐를 배우고 익힐 거냐? 논어를 읽는 분들이 그거에 대한 생각이 없어. 그냥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지 않는가? 유붕이 자원방난이 부력다코와 인프지 불행이면 부력혼조와 그냥 읽기만 하는 거예요. 그 학이 시습할 때 그 학습의 목표가 뭐냐? 그 목적어를 우리가 알아야 돼. 목적어. 여러분 앞으로 할 생각이 도대체 공자가 논어초 때문에 학이 시습지 불용으로 그러는데 학습이 뭐냐? 뭘 익히고 뭘 배우고 익힌다는 거냐? 그 학습의 목표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논어 전체를 읽으면서. 그러면 그것이 도고 덕이에요. 그런 걸 제가 여기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맹자의 덕성함양문을 썼습니다. 뭐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장난이 줄이겠는데, 맹자는 여러분 잘 아시지 집의 소생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호연직입니다. 맹자에서 덕성은 호연지기를 기르는 거예요. 호연지기 하면은 흔히 우리는 이 산수 좋고 맑은 데서 나오는 맑은 공기 같은 이런 기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맹자에는 호연지기라는 것은 집의 뭐냐? 모든 집자에 의로울 자, 의를 가장 정의로운 거, 올바른 거 이런 것을 우리 마음속에 자꾸 모으고 축적해. 그럼 그것을 몸으로 실천해. 집의 소생 이렇게 함으로써 거기서 이제 몸에 충전되는 기운, 우리 마음과 몸속에 의로움으로 충전되는 그 기운을 맹자는 호연지기라고 했어요. 숲속에 나오는 좋은 산소가 호연지기가 아닙니다. 호연지기를 기른다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올바른 수행, 정신과 육체로 그런 올바른 수행을 통해서 내 몸속에 저절로 솟아나는 기운, 용선을 치는 기운, 이것을 맹자는 호연지기라고 했는데, 이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이 바로 이제 덕성함양의 길입니다. 그게 뭐 구방심도 있고 지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자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이제 썼습니다. 주자,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리학의 핵심은 거경과 궁리죠. 궁리와 거경이고, 따지면 궁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로 말하면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지식을 배우는 거. 대학의 경물을 갖다가 주자는 이제 정물궁리라고 해석을 해서 궁리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왕명은 이제 저 대학의 경물을 정물이라고 했어요. 바로잡는 것이다. 물을. 그러나 이제 주자는 물에 즉해서 물속에 사물 속에 되어 있는 그 사물 속에 내재하는 이치가 아니라 이치라고, 여러분 이자를 이치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자 성리학에서 일하는 것은 소연지 고, 뭔무엇의 원인으로서의 또 하나는 소연지 즉 뭔무엇의 법칙으로서의 그러니까 이건 당연지칙으로서의 뭔무엇의 원인으로서의 이러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글 쓰는 사람들 보면은 이자를 갖다 이치라고 자꾸 그래. 성정리 할 때는 이제 이치와 성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걸 이치라고 하면 이의 그 뜻이 한쪽으로만 한정이 돼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런데 이제 주자학에 오면은, 주자 성리학에 오면은 궁리라는 오늘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죠. 그 다음에 거경하는 게 뭐 퇴계 선생님도 거경에 참 중사들, 거경이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것이 이제 주일무적이고, 주일 하나에 집중해서 마음을 흩어지지 않는다. 뭐 주자가 이제 이런 정의천이 한 말씀이지만, 이러한 영향은 원래 경이라는 것은 그 공경한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이런 말을 한 자는 불교의 이제 선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주일무적. 근데 오늘날 주일무적을 해석한 데는 이제 집중과 선택이에요. 주일 하나에 일한다, 하나에 꽂힌다 하는 건 집중이죠. 무적 어디 가지 않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아, 한 군데로만 가. 이게 선택. 현대의 용어로 말하면 주일무적은 집중과 선택이에요. 주자에 오면은 이제 그래서
그 경을 갖다가 이제 성악의 시작이 끝이다. 퇴계도 마찬가지지. 퇴계 선생님도 그렇게 했는데 그 도리를 썼는데 따지고 보면요. 거경 북리는 저기 중용의 존덕성 도문학을 설명한 거예요. 중용의 도문학은 북리고 존덕성은 거경 아닙니까? 중용의 27장 나오는 존덕성 도문학을 주자 선생이나 우리 퇴계 선생이나 자 북리와 거경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구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주자 선생이 여기 저걸 썼고, 그 다음에 우리 조선의 퇴계 선생이, 나는 퇴계 선생이 거의 성인 같다고 봅니다. 이 퇴계 선생의 말하자면 이제 경물론, 그 다음에 이제 국리론, 이것을 여기 다 기록했습니다. 아까 퇴계 선생은 물론 이제 퇴계 선생의 경에 대한 것은 성악식도를 중심으로 해서 썼는데, 제가 쓴 글이 상당히 긴데 읽어보시면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고, 제가 그래서 자세하게 더 시간이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릴까 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 여기 별지를 준 거 있죠? 여기 이거 받으셨어요? 네. 미수 허목 선생과 우암성 선생. 나 사실 오늘 제가 여기 온 거는 미수 선생이 초청해서 이 우암이 여기 온 겁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미수 선생이 우리 허창무 선생, 내가 아까 허창무 선생이 오늘부터 이제 명함을 하나 붙여요. 저는 여기 이회서당에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면서 아까 보니까 흰 모시들맥이 있고 인산 다 해요. 그래서 서당이니까 당주를 하셔, 당주. 요새 절에서도 말이죠. 큰 스님들이 이제 주지가 하다가 주지가 제일 높았는데 주지는 할 수가 없으면 절에서 회주라고 그래. 저기 회사에서 이제 사장단을 놓고 게 회장 아니에요? 대개 회장은 이제 거기 가장 많은 주인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서당이니까 앞으로 제가 이름을 지어드릴게. 허당주, 당주라고 하시고 이회서당 당주시고, 이제 이회서당 당주가 사실은 미수 허목 선생의 후예 아닙니까? 이분이 제가 올해 나이가 8학년 2반인데 몇 년 전에 이 농내장으로 오른쪽 눈을 참 실명을 하다시피 하고 이제 왼쪽 눈 하나 사는데 이게 얼마 전에 각막이 이식을 했어요. 각막이 결단나서 남의 각막을 갖다 끼워붙였는데 요새 이게 말썽을 부려가지고 지금 눈이 침침해서 글 쓸 형편은 못 됩니다. 근데 서울까지 이회서당 이사장님을 모시고 오셔가지고 내가 미수가 왔으니 너 우암 꼼짝 말고 내려놓으라. 와서 한마디 해라. 그래서 저는 소가니까 우암부에다 이거죠. 우암 송시열. 그래서 이제 꼼짝 못하고 내려서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한 말씀 여쭈는 겁니다. 그래서 미수가 불러서 우암이 왔습니다. 네. 미수가 불러서. 박수 한번 쳐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허목 선생과 우암 송시열 선생은 인조, 조선 중기, 후기라고 그러는데 저는 후기라고는 보지 않아요. 후기는 영정시대 내려와야 이제 후기인데 대대 중기, 후중기지. 후중기에 이제 미수 허목과 우암 송시열은 두 선생은 인조, 그 다음에 이제 인조의 대를 이은 게 복림대군은 일찍 죽었고 장자, 차자인 효종이 복림대군이지 소현세자가 장자지. 복림대군의 사부가 우암송시열 아닙니까? 근데 복림대군이 기용장을 할 때 이제 자기 형과 소현세자와 같이 희명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나이 28살의 우암송시열은 복림대군, 그러니까 후일 효종 선생의 사부, 가정교사가 돼요. 선생님이 되지. 그런데 효종이 끌려가니까 희명으로 낙창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13년 동안 글을 공부합니다. 그때 글 공부를. 그렇게 돼요. 근데 그 후에 이제 효종이 임금이 되면서 같이 효종과 이제 국보를 논의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세 분이, 그 두 분은 효종과, 맞아요. 인조, 효종, 그 다음에 효종 다음에 현종이죠. 현종 다음에 숙종. 이 네 임금 때를 거쳐서 출사한 분이에요. 두 분이다. 근데 허목 선생이 좀 앞서고 또 이 우암 선생이 조금 늦게 태어났어요. 그러나
정치 활동은 같은 연대에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허목 선생은 남인의 그 중에서 청남의 아주 영수격으로 우두머리 역할을 한 분이고, 우암 송시현은 이제 서인의 영수죠. 서인의 우두머리를 했어요. 그런데 효종 때에 이제 독보를 논의할 때 이제 그 효종이 이제 그 병자호란에 참 인질로 끌려갔다고 그래서 참 오기가 생겨가지고 이 청나라 이놈들을 쳐야 되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또 제일 그 말한 게 그러니까 이 명나라를 존중한 것이 이제 저기 이 아주 그 앞장신 게 우암 송시열이에요. 그래서 우암 송시열이 저 가평에 가면은 그 조종암이라는 바위에 있는데 거기다가 만절필동이라고 새겼어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 하면은 명나라 끝임금인가 누구예요? 그이가 그때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 파병을 했잖아요. 그 임금을 그리는 뜻으로 만절필동이라고 쓰고, 또 그 다음에 저기 어디예요? 충청북도 저기 화양동 그쪽에다가 만동묘를 세우잖아요. 그 만동묘라는 건 명나라 황제를 모신 말하자면 묘당이에요. 근데 그때는 총이 실권을 잡고 있을 때예요. 그만큼 이제 이 우암은 철저하게 말하자면 이게 이 주나라를 말하자면 한종 이 공명의 어떤 그걸 이제 섬기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중화주의자죠. 그런데 이게 말이 곁들어 나왔는데, 근데 요새 이 현 정권 사람들 여기 노영민 비서실장한 노영민이나 예, 지금 방금 소개받은 정수입니다. 이해수당하고 몇 번의 인연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많은 분을 모시고 좀 보잘것없는 말씀을 드려야 돼서 혹시 누가 되지 않나 걱정이 좀 됩니다. 우리 그 시은 선생님하고 저는 모시고 한 거의 30년 가까이를 옆에서 모시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보문서 자료조사라는 명목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시은 선생님 모시고 다녔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받고 또 학은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 주제가 이게 간단한 게 아니라서 과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사실 크게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저도 육아의 자식으로 쭉 육아 공동체 내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옛날 어른들이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다스리지 않았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얼추 짐작을 좀 몇 마디 말씀을 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분노를 다스린다 혹은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어른들도 너무나 힘들고 평생에 사실은 이 고통 속에서 대부분 실패하고 또 이 한계에 부딪히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뭐 벌써 나이가 어느덧 적지 않는 나이입니다만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를 주체 못해서 혹은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주체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본의 아니게 폐도 끼치고 합니다만 청소년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 분노를 표출할 때 잘못하면 이 파멸적인 상황이 온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자주 보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 살다가 서울에 유학 가서 처음 만난 아주 다정한 친구였는데 중3 때 저희 그 학교에 어떤 큰 데모가 있었습니다. 그때 입시정책에 대한 좌절 때문에 데모가 크게 있었는데 그 데모 기간에 밖에 나가서 끝나고 돌아왔는데 얼굴에 염산 테러를 당해가지고 그걸로 그 생을
그 막 학교도 끝나고 난 뒤 그 다음에 어둠의 길로 들어가는 경우를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많은 이 젊은이들이 이 화를 다스리지 못해 혹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제어하지 못해 아주 어려움을 겪고 또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 경우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제자들 중에서도 선생님들이 와서 이 강의 시간에 자주 토로하는 문제가 폭탄을 안고 있는 듯한 이런 특히 집안의 어떤 결손 가정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특히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요새 젊은이들이 흔히 서양 사회심리학, 락강이니 프로이드니 이런 사람들의 책을 보고 거기서 대안을 구하고자 합니다만 우리 문화와는 너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 대답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면서 우리 문화에서 우리의 삶에서 적실한 어떤 대안을 구하는 방법은 좀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 요체는 우리 교육이 병든 데서 가장 큰 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건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에서 비롯되지 않느냐. 다 아시다시피 교육은 이제 경쟁을 위한 하나의 수단,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한,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한 치열한 어떤 서로 간에 피 터지는 싸움 속에서 승자를 되게 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유학에서 이야기하는 위기지학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는 그런 공부는 뒷전으로 가고 세속적인 욕망을 쫓아가는 그것을 승인하는 이런 체제로 대변돼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오늘날 세대뿐만 아니라 전 시대도 있었는데 제 이야기 오늘 요체는 앞선 시대는 그것을 해결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었다. 사회 안전장치를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욕망을 통제하고 또 특히 분노랄지 이런 어떤 극단적인 파행적인 어떤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대한 하나의 잘 정리된 어떤 사회 시스템 혹은 철학 체계 혹은 윤리 체계를 갖고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오늘 전체의 줄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앞에 저도 눈이 별로 안 좋아서 58페이지입니다만 이 첫 번째 방식이 가족 자체 내에서 그 욕망을 통제하는 어떤 적절한 근력장치를 갖고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좀 더 주목해 봐야 된다. 그 부분을 쭉 서술해 놨습니다. 너무 맹숭맹숭하니까 한 문단은 좀 제일 시작한 모두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청소년들도 사춘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들도 당황스러운 생리적 욕구와 가부장 제도의 엄격함 때문에 심한 정신적인 갈등과 분열을 경험했습니다. 이들의 내면에 담고 있는 심리적 분노가 사회화되지 않았던 것은 이 분노를 잠재울 사회 문화적 처방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비들은 가정의 내부에서 청소년들의 분노와 갈등을 해소하는 매우 정교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가학의 공부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수하겠지만 그들은 가정에서의 전체적인 시공간을 교육의 장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 뒤 부분은 극단적으로 실패한 경우를 아이의 성욕을 통제하지 못해서 아버지가 심하게 학대하고 머리를 깎인다든지 두드려 팬다든지 해서 애가 자살까지 이르는 그런 사례가 국제일기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그 대부분의 경우는 그것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아주 잘 정리된 어떤 하나의 문화적 풍토를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짧게 58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한번 그 정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왜 집안에서 아동들로 하여금 좀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상태에 두질 않고 부단히 자기 검속과 극기를 요구하는 팽팽한 심리적 긴장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옛날 어르신들은 집안에서 잠시라도 아이들이 다른 행동을 못하도록, 그리고 비례적인 행동을 못하도록 검속하고 단속하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이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왜 이랬을까라고 했을 때, 유자들은 왜 어떤 이유로 집안에서 아동들에게 상가고 두려워하는 마음, 즉 계신 공구의 마음을 가질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을까? 그 이유는 그들이 집을 세속적인 생활 공간이 아닌 좀 더 고양된 차원으로 교육 공간으로 삼고자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도 계속된다면 집안이 예가 실행되는 어떤 고양된 성스러운 공간, 세속적인 욕망이 드글드글 끓고 그 욕망에 의해서 통제되는 그 공간이 아니라 좀 더 인간의 삶을 균질하고 좀 더 다듬어지는, 또 마음을 다스려지는 어떤 이런 공간으로 끊임없이 조직해 나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뒤에 부분에 나온다면 제일 중요한 건 가장이 갖고 있는 도덕적인 정당성. 아버지가 제 말로 개판 행동을 하고 나면서 아이들에게 집안에서 교육을 한다라고 할 때 그 교육이 실행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도덕적인 정당성이 보장되는 한에서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를 끊임없이 다듬고 갈무리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감으로 인해서 스스로 이 욕망을 통제하고 분노를 억제하고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참 인간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가정에서부터 혹은 문중에서부터 배우는 그런 훈련들을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겪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선생님들 좀 집을 어떻게 다스리고 집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야기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61페이지부터 좀 적어놨습니다만, 저는 이 소학의 공부론을 주목합니다. 소학은 분노를 조절하는 저는 첫 관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알다시피 소학은 세소응대 진퇴지절이라는 일상생활의 가장 단순한 일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삶의 어떤 과정 혹은 또 인간으로서 해야 될 어떤 자기 욕망을 다스리는 그런 방식을 배우게끔 실행하게끔 하는 어떤 훈련을 꾸준하게 실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빗자루를 쓸고 청소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물리적인 이런 말하면 이에 그치지 않고 내면을 다스리고 내면을 좀 더 이 도의 세계를 말하면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기 욕망과 분노를 다스리는 그런 훈련을 꾸준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정리된 형태가 저는 이 소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많은 서양학자들은 여러 가지 비판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아이들한테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준비하는 단계, 참된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한 준비의 단계로 철저하게 그러니까 교육을 시켰다는 것은 좀 더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62페이지의 뒷부분의 마지막 한 문단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하는 그 뒤에 부분부터, 마치 도토리 속에는 넛갈나무가 배태되어 있듯이 아동기의 소학교육에는 긴날의 웅대한 유학의 천리가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동들이 아직 각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주체적인 어떤 사유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이 중차대하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그들은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지나간 시대의 성인을 교사의 표준으로 두고자 했습니다. 성인의 말을 수없이 반복 교육하여 몸에 젖어들게 함으로써 스스로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바탕 공부를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세소응대를 통하여 마음과 몸 공부를 체하여 욕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유효자들의 교육에 따르면 이 상태는 아동기의 가르침은 천성으로 하고 습관은 마치 자연스러운 행하는 사상의 철저한 내면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고 스스로를 언제나 가꾸는 어떤 밑바탕 과정, 그걸 옛날 소학에서는 예도를 해요. 도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앞으로 큰 사람이 되기 위한 어떤 준비 기간인데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 싫다고 해서 버리고 귀찮다고 해서 넘어설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일종의 차분한 수양의 공부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바, 내가 이 사회에서 담당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그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좀 더 정리된 이야기는 63페이지 그 가운데 표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좀 시간 나시면은 한번 일별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이 수학 공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정서적인 안정이 형성되고 자기를 관리하고 자아 존중감이 생기고 자아 정체성이 회복되고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들이 공부에 집중하게 된 것이 경공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을 통해서 비로소 욕망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자기 자신의 스스로가 주체적인 눈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안목을 형성하는 그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약간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앞부분 한 문장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계가 구상한 마음 공부의 핵심은 경공부에 있었습니다. 그의 경공부는 실정이 이미 바란 희로애락이 이미 바란 이발 상태와 아직 본래의 순수함이 그대로 남아있는 미발 상태의 공부를 아우릅니다. 분노가 아직 드러나지 않는 본성의 순수함을 항상 간직하도록 하고 이미 분노의 마음이 싹둑하고 하더라도 그 상태를 중절의 상태로 가장 조화로운 상태로 회복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지속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마음을 항상 경건하고 공경한 상태에도 마음이 산란하게 여러 갈래로 흩어지지 않고 대상에 전의를 하게 집중하는 상태, 이것이 경공부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송대인의 성리학자들이 강조한 경공부의 지결이었고 이 경의 상태를 시종일관 파지하는 것이 성학의 여체였습니다. 이 미발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이미 파랑이 거의 사라져서 마음에 갖고 있는 인의 본체를 스스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능력을 심리적 안정 상태를 구현하는 단계. 이 단계에 이르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그 청소년부터 집중적으로 훈련을 해서 자기 스스로를 이겨내고 자기 스스로가 이 분노의 화염에 휩쓸리지 않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훈련 과정을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쭉 이야기 나오는 것은 좀 더 세밀한 상태에서 퇴계의 경이란 게 도대체 뭐냐? 퇴계가 갖고 있는 주일무적의 정신이 뭐냐? 퇴계에 갖고 있는 이 상성성의 어떤 공부가 뭐냐? 이것이 분노를 어떻게 죽이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이야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6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잠깐 읽어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이란 사물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고 환하게 읽어질 수 있도록 일체의 편견이나 선입관이 배제된 상태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 내가 갖고 있는 증오의 마음, 내가 갖고 있는 이 분노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르는 것이 경외공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고, 더 이상 이 희로애락의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것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격적인 시련을 갖춘 상태, 그것을 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은 분노의 사슬을 풀고 외물을 있는 그대로 승인하는 태도입니다. 바깥 세상을 그대로 승인하는 태도입니다. 이때 비로소 대상과 나는 하나가 됩니다. 나의 주관적인 판단 행위가 정지될 때 비로소 대상은 그 본질을 드러냅니다. 이 세계가 있는 그대로 열리게 되고, 분노의 마음이 잦아들 때 비로소 다른 사람 혹은 이 외부의 세계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때 경은 동정을 아우르고 내외를 아우르게 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의 공부론에 대해 서구학자들은 조심스레 몇 가지 이의를 제기합니다. 우선 군자를 거쳐 성인으로 진입하는 이 수양의 과정이 끝없는 인간의 성숙 과정일 수는 있으나 과연 현실적인가 하는 점입니다. 인간에게 요구되는 도덕적인 의무, 그 이상의 과도한 도덕적 요청, 즉 초의무적 요청은 인간의 삶을 옥죄이는 또 다른 구속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멜러는 도덕적 완결성과 성인됨을 추구하는 이른바 도덕적 성자는 어쩌면 평범한 행복을 원하는 일반인들의 삶과 불화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울프는 아예 사랑스러운 성자와 합리적인 성자로 구분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너무 이렇게 자기를 끝없이 검색하고 다스리고 마음을 내려놓고 하는 훈련들을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능하느냐. 이렇게 바쁘고 서로가 온갖 상거래를 할지 혹은 사회관계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언제 자기 마음을 정리하는 훈련들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건 너무나 도덕적인 성자만을 요구하는 세상이 아니냐. 오히려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랑스러운 성자상으로 바꿔야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유학에서는 도덕적인 성자와 사랑스러운 성자가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 라고 생각하고, 도덕적인 성자가 되어야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획득할 수 있다. 자기 마음에서 사슬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욕망의 사슬 혹은 분노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도덕적 성자상을 목표로 두고 일생을 꾸준하게 밀어가는 것이 참된 자아를 회복하는 가장 큰 지름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유학에서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잘못도 있었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혹은 분노에 휩싸여서 그의 삶을 파멸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회 전체의 안전망이랄까, 사회 전체의 어떤 문화적 연대성 속에서는 그러한 어떤 희로애락의 과도한 이 노출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들의 삶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그들의 삶이 좀 더 편안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오늘날 우리들은 다 단자화돼서 고난화돼서 노출되어 있습니다. 분노를 사회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으로 화해서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니까 문제는 점점 보이고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서없는 이야기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분노, 그렇죠. 우리 희노애락, 이게 감정인데 본성과 감정의 이 조절, 이게 사실 마음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진짜 마음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도덕적인 어떤 성자까지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은 그냥 희노애락이 나오는 대로 놔두고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으냐, 현재 그런 갈등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좀 몇 개 없이 소개를 못 드렸는데, 박경련 교수님, 우리 남미학 연구소 일단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이제 주변에서 남명학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봐셨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이제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이번 시간에는 특히 그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만 주변으로 보는 성리학이 경을 잃고 말로만 하는 그런 학문이었다고 한다면 남명학은 실천을 하는 진짜 몸으로 체득하는 그런 게 아니냐 하는 쪽으로 아마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우리 학교에서 교장들이 많이 와 계시니까 우리 학생들도 윤리가 그냥 머리만 인식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몸에 익어야 습관이 되고 체득이 돼야 진정한 그 윤리라 도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좋은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발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고성은 한 20여 년에 허창 시연 허창우 교수님 모시고 우리 옆에 있는 정승우 교수님하고 고문서 조사를 처음 시작했던 기억이 나는 곳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경남 지방 위주로 해서 지금은 한 70만 전 정도가 수집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허 교수님 모시고 우리 정경 교수님하고 그 면에서는 저희들이 아주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성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시연 선생님께서 호출을 하길래 재백사하고 다녀봤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대개 그래도 학교에 계시던 분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아마 뭐 상세한 내용은 보시면 알 테고 오늘 말씀드리는 제가 그 요점을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무도에 남명 선생은 요즘 말씀은 많이 그래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많은데 원래 남명학파가 갖고 있던 사유방식을 이 우도 지역에서는 많이 갖고 계신데 본인들이 평소에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그 뿌리가 어디였는지를 모르면서 아마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어 교수님 몸으로 글을 다룬 것은 사실은 뭐 어디에도 사실 발표된 적이 없고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뭐 평소에도 우리나라 유학 정신이 살려고 하면 태계 선생님의 사유방식과 남명 선생의 사유방식과 행동방식이 통합되어 있는 그 지점에 어떻게 보면 한국 유학의 활로가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명 선생님께서 태계 선생님께 보낸 편지 속에 아주 뭐 지금도 웬만한 사람은 다 인용을 하는데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르면서 입으로는 온갖 이야기 못할 이야기가 없다. 하늘에 뭐 감이 달린지 배가 달린지 천리가 없는지 입으로는 못할 말입니다. 근데 손으로 뭐 막이로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명생의 사상의 큰 뼈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손과 입입니다. 조선시대 주자하는 선비님들 치고 말 못해서 어디 그거 하는 분이 있습니까? 좋은 말과 글이 모자라서 조선이 그렇게 당정이 없었습니까? 다 공자의 가르침은 다 서로를 존중하고 백성을 아끼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안에서 싸우다가 일본한테 망했습니다. 이미 이 시점에서 남명생께 손의 의미를 강조를 사실 하셨습니다. 다분히 그것만 인용을 하는 게 솔직한 얘기는 남명생은 장자의 전공자입니다. 제가 남명집을 요즘
많이 없어지고 남아있는 남인집을 꼼꼼히 읽어보면 장자에 대한 철두철미한 이해가 주는 남명집을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번역 나온 것도 장자에 대한 이해가 선회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번역이 많습니다. 그건 뭐냐? 현대 학자들이 오히려 저도 어떻게 보면 장자를 어설프기 때문에 착각을 일으킨 적이 많더라고요. 남명집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게 남명선정에서 장자를 철두철미하게 공부하신 것이 사실은 조선의 주자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본인은 아니지만 그 후예들이 내내 그 문인들이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좀 순정하지 못하다 하는 그런 비판 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리고 남명선의 손을 강조를 하는데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 그 예를 드는 사람이 백정의 손, 바느질하는 사람의 그 부인의 손, 또는 장석, 이거 돌가는 사람들의 손, 귀족들의 수레바퀴를 깎는 사람의 손을 들어서 그 속에 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장자에서 말하는, 장자에서 인용하죠. 포정해오라든가 윤편창민이라든가. 그런데 이게 흩어져 있어서 발견을 못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남명서에서 많은 부분에 이 손을 강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 뭔가 육아적 사회에서 입으로만 선비들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사 짓고 곡식 쳐오고 전쟁하고 싸우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에도 솜씨 있는 사람, 솜씨 속에 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지 장자하고 다른 것은 도덕적 주체가 확고하게 써 있는 다음에 솜씨. 그러니까 장군이 되면 사울 줄 아는 솜씨가 있어야죠. 옹기쟁이가 되면 옹기를 잘 굽는 솜씨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마 학교에서 오래 계시는 분은 장자의 포정해고 백정이 소잡는 칼, 나는 19년 동안 칼 한 번도 안 갈았습니다 하는 그분은 많이 알고 계실 테니까 특별히 제가 말씀을 안 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이게 또 다른 이야기지만 한국 재벌 3대 재벌이 의령에 지수돼서 나갑니다. 제가 왜 경상도에서 이 재벌이 나왔을까? 그 사상적 뿌리가 그게 없이 그냥 이 성비가문에서 장사로 해서 그냥 재벌을 일으켰을까? 제가 현재까지 추적해 본 바에 의하면 삼성 이병철 회장의 11대조는 내암 정인홍 선생의 핵심문입니다. 내암 정인홍이 숙청되자 경주이식 집안에서 한때는 그 이종욱이라는 분의 조상 부분을 흐릿하게 지어버린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병철 회장의 호암자전에 보면 우리는 대대하게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옵니다. 물론 뒤에 문산이라 이런 조분들은 그쪽 성제 문화에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 모르시는 거죠. 효성인 경우에는 그건 변명할 수도 없이 남명선생 제자의 후손들입니다. 대소원 조종가라는 분이 임진왜란 때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남명의 생질의 사입니다. 그리고 럭키를 가면 옛날 이야기고 LG 이분들은 구시인데 창업을 하신 구자경 회장의 부인이 하정인 여사라고 우리 정교조하고 거기서는 가봤지만은 의령 단목에 있는 진양 하시 집안이었죠. 이 집안은 창주 하정이라고 남명선생을 홍보했던 그야말로 혹독하게 사모했던 덕천수원 초대 원장이었던 사람.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이 솜씨를 장사하는 솜씨니까 솜씨를 중시했던 남명선생의 사상이 보이지 않게 흐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주자 프레임에서 300년 동안 400년 동안 보다 보니까 남명선생님께서 강조했던 이 솜씨의 중요함을
우리들이 잃어버리겠죠. 경도. 남명선의 학문을 경이하기로 그러는데 이 경도, 경을 어떻게 한다고 주일무적이나 뭐 주자가 한 거 이거 조선의 선비들 중에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계신 분들도 이 유학의 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지 뭐 어떤 의미라는 걸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막상 남명 선생님 것은 그 경을 칼 차고 다닙니다. 조그마한 단도로. 그게 뭐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라거든요. 아까 우리 정선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요 종잡을 수 없는 겁니다. 심은 이마라 그러잖아요. 하루를 두고도 이제 원숙하신 나이에 드신 분들도 자기를 성찰해보면 하루를 두고도 변덕이 죽을 듯한다. 솔직하게 저도 지금도 20대에 아주 이쁜 아가씨가 가면요 눈길이 갑니다. 뭐 이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명 선생님은 칼을 차고 다니는 이유가 사람은 누구나 그런 약점이 있어. 이게 도심은 유미하고 인심은 유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과 침팬지가 99%는 같답니다. 유전자가 1%가 다릅니다. 그 1%가 사람이 까닭인데 그 1%를 확장하고 키워나가서 거기에 근거한 인간 내면의 깊숙한 소리 울려나오는 그 소리를 찾으려고 하면요 굉장히 지난한 인내를 갖고 접근하지 않으면 찾기 어렵다. 그런데 남명 선생님께서 칼을 차고 다니면서 모든 마음이 싹이 났을 때 순간에 끌어낸다는 그런 의미의 칼을 차고 다니는 겁니다. 하루를 두고도. 그리고 방구를 왜 차고 다니는가? 사람이 순간순간에 욕심에 끌리고 다른 생각이 끌리게 되면 그 경각을 시킵니다. 자기가 경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게 또 하나 더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내암 정인홍 선생이 지은 행장에 보면 남명수의 경을 신식상고로서 경한다 이렇게 딱 단어를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 호흡법 수련입니다. 남명수의 본인께서 한은당 선생의 그 이야기를 쓰면서 한은당 선생이 동문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그 밤한 11시부터 새벽까지 호흡 숫자씩 해야지 시합을 하는데 다 나가 떨어지는데 한은당 선생만 새벽까지 동일 틀 때까지 그 호흡의 숫자를 놓치지 않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건 뭐냐 본인이 그렇게 하시다는 거예요. 다 준비가 이 세 가지는 남명 선생님께서 본인께서 경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남명 선생님은 그 경을 내면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1%의 양심을 밝히는 작업을 경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경이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죽은 경이 되니까 의라는 것을 붙입니다. 의라는 것은 사회적 관계에서 실현되는 의라는 것. 이건 좀 더 포괄적으로 정비를 해봐야 될 문제이지만 그 두 가지를 수레바퀴처럼 굴려서 나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남명수의 사상을 좀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요즘 세상이나 옛날에나 좋은 말이 모자라도 세상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말이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좋은 말이 행동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남명수의 칼을 찬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뭐 우리들도 먹물이 되다 보니까 순간순간에 보면은 좋은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돌이켜보면 순간순간에 그때 돌이켜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남명수에게서 어렸을 때 물동이 바치는 훈련 이거는 아까 우리 정 교수님 분노 조절의 말씀을 하셨지만 남명수께서 자기의 분노나 사회에 대한 이런 것을 조절하는 것은 인내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참을 능력을 기른 다음에라야 그 위에 경이든 의든 뭔가 붙어져 나가는 것이지. 그리고 크게 또 하나 그러면 남명수에게서 뭐 좀 깊은 이야기를 하기 어렵지만은 경의의 큰 틀 속에서 이분이 공부를 독서 강명의리라고 했습니다.
항상 책을 읽어서 사회에 흩어져 있는 인간관계라든가 사물의 이치를 궁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독서, 강명, 의리를 하는 그 방식은 뭐냐? 정독과 숙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독과 숙독을 번갈아 계속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본인께서 말씀하시기를 투견 골자입니다. 골자를 통통해야 골자를 집어내야 된다. 그 골자를 집어내서 그걸로 끝나면 그건 공부합니다. 이건 응사구기장구라고 실제 일에 적용해서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항상 실험하고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 참 골프를 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골프도 예를 들어서 유명한 골프 선수 어니엘스나 이런 사람이 도석지 이런 걸 만드는 것이 않습니까? 핵심 읽어서 투견 골자 그 핵심을 집었다고 거기에 끝나면 필드에 나가서 공을 잘 칠 수 있느냐? 절대 아니잖아요. 가서 자기 몸에 체화를 시켜줍니다. 실패를 했으면 책을 투견 골자에서 마음에서 터득을 했으면 막 필드에 나가서 자기 몸에 연습을 통해서 그 터득했던 골자를 자기 몸에 체화를 시키고 몸에 전수되게 만들어요. 그 남명수의 공부 과정이 단순한 게 아니죠. 우리는 이 남명학의 핵심이 왜 잊혀졌느냐 그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게 참 불행스럽게 임진왜란 1년 전에 기축옥사를 일으키죠. 그 우리가 잘 아는 국문학에서 잘 아는 송강정철 선생 같은 분이 사실은 기축옥사의 중심 인물이 돼서 그 당시에 조선의 인물 한 1000여 명을 사지에 몰아넣었습니다. 그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기축옥사의 남명선생의 거의 최고의 제자에 속하는 수당, 최영경, 진주의 조계, 유종지 같은 분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임진왜란 남명선생 제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유명을 했죠. 내암, 마우당, 박병호, 내암, 정일호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재산을 털었다는 것은 다 어떤 정권 기반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진다는 이야기. 그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은 진주성이 함락하면서 6만 명이 외놈들 손에 돌아가시잖아요. 이 6만 명을 어떻게 보면 남명의 학문을 바칠 수 있는 인재들이 싸우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다음 인조반요. 그럼 무신별만 4개예요. 남명 선생의 학문을 계승하던 많은 우도지역 선비들이 연루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요, 남명학이 묻혀져 버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떤 철학이나 사상을 역사적인 맥락과 동떨어져서 해석하면요, 그 본질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유학에서 논어도 마찬가지죠. 논어를 공자의 시대적 상황이나 그 시대의 역사를 모르면 논을 껍데기로 이는 겁니다. 공자께서 인을 강조를 하고 예를 강조를 하면서 그 시대가 인과 예가 없었던 시대라고 보면 맞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명선의 학문을 이해를 할 때도 남명선의 사실 당시가 윤원영이 문정왕후하고 20년 동안 어떤 말로 하면 근신정치를 하는 암흑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남명선의 경의에 해당되는 한번 시간이 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경의에 해당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무진봉사라는 그게 아마 남명선의 본인의 그 철학적인 기반을 표현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의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명한 단성소라는 겁니다. 만일에요, 그 당시 윤원영과 문정왕후를 공격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남명 같은 분 아니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그 문장이나 문맥이나 주장이 여타의 심상한 상수문하고 다릅니다. 이게 남명학의 어떤 역사적으로 드러난 게
그 두 가지 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어떤 자기가 경이나 마음을 절절하는 그 수양의 방식에 있어서 도구적인 수단을 창조를 해서 가져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뭐 시사를 줍니다. 오늘 뭐 이 짧은 시간에 더 깊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단지 우리가 남명학이 소멸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의 주자학이 이 남명성이 갖고 있던 이 손해사성이 보완이 되면은 그야말로 이게 조선유학의 신유학이 어떻게 보면 뭐랄까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오해할 것은 남명성에서 그런 물동이를 들는 수양과 호흡법 수련이나 이런 걸 하면서 그 고통스러웠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요, 이게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 길로 청소년들이나 누구나 가려고 하면요, 그때에 받는 스트레스는 즐거운 스트레스. 즐거운 스트레스라야만이 큰 인물을 만드는 길이가 있다. 그 스트레스가 나쁜 스트레스로 남으면은 거기서 좌절하지 마. 그 공부하는 그 어려움이 자기에게 즐거운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질 때는, 만일 남명선생에게서 자기가 그렇게 수양하고 칼 차고 이 승승자 차고 자기 내면을 끊임없이 밝은 그 마음을 밝히고자 하는 그런 수양이 그야말로 나쁜 스트레스였다면 남명선생이 일찍 돌아가셨죠. 그 외부적인 충격도 대단하네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남명선생이 그런 수양을 하시는 그 어떤 스트레스는 즐거운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연하게 그 어려운 유느님 정권하에서도 의연하게 그 최고의 권력자의 문정황후와 유느님을 치면서 꿋꿋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의 원천이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게 사실 15분 지식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 욕심에 15분에 달아가려고 한 20분씩은 하시는 건 저희가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참 우리 이 청중들이 수긍이 참 높습니다. 제가 전에도 뭐 딴 데 그 세미나 가보는데 이쯤 되면 얼쭉 가고 한 4분의 1이가 남을까 말건데 지금 가신 분이 한 3분 가시고 나머지 다 나가셨어요. 기왕에 참으시는 거 조금 더 참아주시면 유정의 미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케이프가 20분 남았답니다. 우리 다음은 정렬 교수님이 하시겠는데, 이게 지금 왜 예수상에서 너가 뭐 본성 함양 및 그 시련 방황 크고 세미나를 하느냐, 예수당이 와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실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암 선생님의 스승님이 손울 선생님이시고 손울의 선생님이 성계 선생님이시랍니다. 그래서 성계 선생님이 갖고 있었던 이 수양론이 그대로 신암 선생님한테 내려왔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경규 교수님께서 좀 많은 양입니다만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예, 모시겠습니다. 정경규 교수입니다. 저는 방금 이 정교님 말씀을 아까 하셨다시피 이 심성 수양과 관련된 요 학문 전통이 이해수당에까지 어떻게 전해져 내려왔느냐 하는 그 경과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당을 처음에 시작을 하셔가지고 학문의 분위기를 일으킨 신암 허격 선생은 젊은 나이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살 때라 생각이 되는데
그때 이 밀양의 그 노곡 가실에 있는 자암서당에 가서 이 손을 노상직 선생을 뵙고 이 학문을 그 시작, 물론 그 앞에부터 이 고성에서 이 곽종천이라든지 이종욱이라든지 이런 또 그 선배 유학자들로부터 학문을 갖다가 익히고 20살에 이제 그 부친의 명을 받고 아마 그 간 것으로 그 기록에 나오는데, 소물노상직 선생은 그 선생이 성제허전 선생입니다. 성제허전 선생은 1864년 김해 구사로 부임을 했는데, 그때 영남의 많은 학자들이 모여들어서 그 3년 동안 김해 구사를 하는 동안에 약 500여 명의 학자들이 요 인근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성제허전 선생은 누구냐 하면은, 성제 선생의 서성은 하려 황덕길 선생이고, 하려 황덕길 선생의 서성은 수남 안전복 선생이고, 수남 안전복 선생의 서성은 성호 이익 선생이고, 성호 이익 선생의 사숙 선생은 아까도 우리 옆에 계신 송교중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미수 허목 선생으로 연결이 되고, 미수 허목 선생은 그 서성이 한강, 전구, 여흥, 장인강 이와 같은 영남의 명사들이었고, 한강 선생은 또 오늘 우리 박백년 선생이 말씀을 해주셨던 남맹 조식 선생과 퇴계 이황 선생 양문을 다 출입한 영남의 큰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수당의 학문의 맥락을 이야기하자 그러면 퇴계와 남명 요 두 어른을 다 기점으로 해서 이 학문을 이어받은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한강 선생. 이 한강 선생의 학문을 갖다가 이어받고 그것을 갖다가 충실히 개성한 분이 바로 미수허목. 미수 선생은 인도 반정 이후 1600년대 전반기에 요 고성, 사천, 이 창원, 요 일대에서 한 4, 5년 동안 계셨습니다. 주로 영남에서 한 20년 동안 이 내왕을 하셨는데, 주로 계신 곳이 어련 대위에 주로 계셨고, 요 사천에서 한 1년, 그리고 창원에서 한 2년, 이렇게 우리 지역과 아주 그 긴밀한 인연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미수 선생의 그 학문은 미수 선생과 동학이었던 이 두공 이지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두공 이지환의 막내 동생이 이지안이라는 분인데, 이지안의 바로 손자가 성호 이익 선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학문의 맥락은 그 성호로부터 다시 뒤로 수남에게 이어지고, 수남의 학통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수남의 시대에 다산 정약용이라고 하는 성호 학통을 이은 큰 학자가 계셨는데, 이분은 잘 알다시피 순조 때 이 소위 이른바 이 사옥이라고 하는, 신유사옥이라고 하는 이 천주교 우리 박해사건의 연루가 되어서 제대로 이 제자를 길러내지 못했습니다. 많은 저술을 남겨가지고 우리 학술사에 큰 빛을 냈는데, 이 학술의 근원이 다산과 수남의 학술이 부대에 이어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냐 하면 바로 하려 한덕기를 통해서고, 하려 선생의 문집은 그때 감행되지 못하고 창원에서 1930년대 비로소 감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해수당의 그 학문 전통의 그 근원을 갖다가 쭉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 그거는 조선 후기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건기 실학파의 활동과 연결이 되고, 좀 더 올라가게 되면은 남명과 이황, 퇴계, 이 경상 좌우도의 조선 정교의 학문을 통합하는 그런 통섭의 학문의 한 근원으로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이 원고가 있으니까 이를 다 읽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중요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글로 적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걸 읽으면서
끼워 넣으면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이 발표문 8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7쪽에 서술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적어 놓았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 하나로 제 몸을 통솔하여 세상 만물을 인식하고 온갖 일에 대처합니다. 그 마음이 제대로 작동해서 제 몸을 바르게 통솔하면 온몸이 편안하고 그것으로 사물의 적자를 대처하여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세상을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제 몸을 바르게 통솔하지 못하면 한 몸이 편안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마음도 갈 길을 잡지 못해서 스스로 혼란에 빠져서 제 한 몸을 그르치고 세상을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사람의 마음이 제대로 작동된다 하더라도 그 마음 쓰는 것이 보편 논리에 어긋나지 않으면은 내 자신과 사물이 서로 어긋나지 않아서 각자 편안할 수 있지만은 마음 쓰는 것이 보편 논리와 어긋나서 충돌하게 되면은 자신이나 사물이 각자 편안할 수 없기 때문에 온갖 사단을 일으켜서 그 자신을 편안하게 보존하기 어렵고 사물도 제대로 제어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마다 모두들 각기 제 마음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서 그 마음의 실체와 작용을 제대로 알고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을 듯한데도 사람마다 반드시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래요. 내 자신의 몸과 마음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여 후회와 위험에 직면하는 경우도 많거니와 더구나 사물과 부딪혀서 사사건건 혼란을 자초하여 인간관계를 해치고 사회와 인류를 혼란의 위기로 몰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에서는 당초부터 마음을 바르게 잡아 운용하는 것을 학문의 가장 중요한 요체로 삼았습니다. 요가 순에게 윤직걸중, 진실로 그 중심을 잡아야 된다라고 한 것이나 순이우에게 민심은 위태하고 도심은 미세하니 오직 정밀하고 오직 전일에서 진실로 그 중심을 잡아라 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다 그 때문에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 단단히 가져라, 마음 잡아라 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통자는 아무 때나 향하는 것을 알 수 없는 것이 마음이고 잡으면 덕이 있고 놓으면 사라져버리는 것이 마음이라고 해서 이 마음을 딱 다잡아 보존해야 된다는 조정, 그리고 대학에서 성의 정심을 논한 것이나 중용에서 희로애락의 감정이 바가에 모두 절도에 맞는 이 중화의 논리를 논하는 것, 맹자가 놓친 마음을 딱 잡아라 하는 고방심을 논한 것 등은 모두 마음의 실체를 잘 파악하고 그 미덕을 잘 받아들면서 바르게 운용하기 위한 수련 과정을 논하는 것으로 이것이 육아의 수양론입니다. 육아의 수양론은 그 경리는 늘 언급되어 있고 공명일에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부단히 논의되어 왔는데 국송시대 이래 학자들 사이에 늘 전파된 이른바 성리학에서 그 학문의 체계와 실천의 방법이 가장 상세하게 논의되어 있습니다. 바로 건너뛰겠습니다. 조선 왕조시대 학자들의 학문 논변의 핵심이 성리학에 있었지만 이 성리학에 드는 관심이 바로 수양론에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와 논의는 매우 치밀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이런 논의들은 대개 인간의 심성의 본질과 그 운용의 원리와 실천 방법을 정밀하게 연구하여서 내면으로는 인의 예지의 미덕에 대한 자각을 고취해서 도덕성 높은 인격을 둬야 하고 밖으로는 가정과 사회의 인간관계에 따른 각자의 역할을 각각 실천함으로써 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학문 교육의 기본 방향에서 출발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근대에 들어 학교 교육의 내용과 행식이 전면적으로 기발한 지식과 정밀한 기술의 습득에 몰두하면서 인간의 인격 도야와 도덕성 함량이란 재래의 학문과 교육의 기본 주제는 당초부터 구호로만 그치고 도리어 부와 권력이란 공리의 정치를 교육과 학문의 실효로 부추기는 현실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르러 학교에서는 그 공존의 도덕을 강론하고 연마하기보다는 상호 경쟁을 통해서 부귀의 정치를 부추기고 학문이라는 것이 도덕성을 갖춘 인격의 성취를 통하여
인간의 행복과 인류의 평화에 기하기보다는 인간과 사물의 미묘한 이치를 조명해서 국위를 쟁취하는 일개 수단으로 전락하는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리하여 겸허하고 검소하며 건면한 다른 사람의 미덕을 칭송하고 본받기보다는 방종하고 사치하여 자신의 위세를 떠벌며 함부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경멸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자가 도처에서 설치고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질시하고 자신이 차지하지 못함을 원망하여 분노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학문과 교육에 있어서 도덕성을 갖춘 인격의 도야를 외면하고 게을리한 결과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도덕성 상실의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두면 탁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한 자를 아무리 많이 양성해낸다 하더라도 그 탁월한 지식과 능력으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그 감귀한 지식과 기술로 세상을 어떤 혼란에 빠뜨릴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지식과 기술은 소수의 개인이 제 가진 지식과 기술로 단번에 세상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막대한 권력을 가진 자가 전쟁을 결심하면 온 세상이 전란에 휩싸일 터이고 탁월한 지식과 기술을 장악한 사람이 그 능력을 기하로 세상을 제멋대로 움직이려고 한다면 그 기회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도 가공할 무기와 기술력을 폭력으로 포장해서 세상을 급박하거나 막강한 제품을 장악하고서 그것을 조종하여 자신을 과신하는 데 방문하고 있는 자들을 우리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성의 도덕을 함양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던 성인들의 고심과 지혜를 다시 반추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허성대주랑 제2장 통성정 합리계 학문연언은 신암선생은 예수당기에서 자신의 학문연언을 다음과 같이 말한 바가 있어요. 기사님의 부친께서 명하여서 자음수당으로 가서 손을로 선생을 스승으로 섬기게 하였는데 선생께서 즐겨 고하여 개발하여 주셨던 것은 미성술려의 도래탄 학문 전수 내용이었고 소자가 열도하여 섬기고자 하였던 것도 통성정 합리계의 도도한 학문연언이었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매번 만날 때마다 의하고 강론한 것은 공명정조의 도요, 회퇴한려의 학이요, 미성술려의 가르침이었다. 이래 나왔습니다. 9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암선생은 손울선생에 배웠는데 손울선생에 배운 것은 통성정 합리계의 연언이었다. 통성정 합리계 유학에서 흔히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회상에서 강론한 것은 공명정조에도 해태합려의 학과 미성술려의 가르침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학문연언을 이야기한 게라고요. 이 글에서 신앙의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 가르침을 정했던 이 성암녹음용 창년분입니다. 개함성기력 창년분입니다. 순재, 김재하, 밀항분입니다. 이 또한 모두 이 손울선생의 문돌입니다. 그렇다면 신암선생이 손울선생으로 배웠다는 해태한려의 학과 미성술려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해태한려는 잘 알다시피 해대, 연적, 태계, 이황, 한강, 전구, 여은, 장인강 그리고 미성술려는 미수, 허목, 성호